악랄한 기득권이 한 개인 인생을 마음대로 파멸시켜도 된다는 그 오만함, 휴브리스,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악랄한 기득권이 한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휴브리스, 미친 네메시스,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 포승줄에 묶인 채 카메라를 똑바로 노려보며 이 서늘한 말을 뱉는 남자. 누가 보면 무슨 거대한 음모에 맞선 혁명가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는요, 자기 동료들을 번호 매겨가며 사냥하러 다닌 전직 부기장 김동환이에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휴브리스, 네메시스, 저도 너무 어려운 말이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휴브리스는 신에게 도전할 정도의 인간의 오만을 뜻하고요. 네메시스는 그 오만을 벌하는 응징을 뜻한대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오만한 인간을 응징했습니다 라고 할 텐데 정말 이상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만 이해 안 가나요? 아무튼 자기가 저지른 잔인한 짓을 신의 응징이라고 믿었던 한 엘리트의 광기 어린 48시간에 대한 기록. 오늘 그 살생부의 첫 페이지부터 제가 아주 조곤조곤 파헤쳐드릴게요. 김동환은 원래 공사 47기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1% 엘리트죠. 하지만 비행교육에서 떨어져서 실제 조종사가 아닌 정보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나중에 민항차 부기장이 되긴 했지만 가슴 한 구석엔 나는 비주류다라는 열등감이 독처럼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열등감 때문인지 김동환의 회사 생활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주변에선 그를 전형적인 트러블 메이커로 기억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터진 건 폭언이었어요. 비행 일정을 짜는 스케줄러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어서 사내에서 큰 문제가 됐었거든요. 게다가 동료 기장들과도 사사건건 부딪히며 원만한 관계를 아예 포기한 상태였죠. 결정적으로 김동환을 미치게 만든 건 평가였습니다. 조종사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승격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졌거든요. 비행 기술은 둘째치고 동료들과의 소통이나 협력을 평가하는 논테크니컬 항목에서 매번 낙제점을 받았던 거예요. 이걸 두고 김동환은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놈들이 나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려 한다 하고 믿기 시작했어요. 마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당시엔 조종사 필수였던 백신 접종을 두고 회사와 끝까지 대립하며 갈등을 키웠고 결국 2024년 상반기 건강검진에서 광장공포증 같은 정신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조종사 면허를 잃고 스스로 퇴사하게 됩니다. 그 후 김동환은 조종사 공제회에 1억 2,500만 원의 면허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김동환의 광기 어린 계획에 도화선이 된 건 바로 이 소송이었어요. 소송의 결과는 1억 2,500만 원이 아닌 4,100만 원만 보상이 되었어요. 이에 김동환은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김동환이 왜 이토록 분노하였을까요? 이건 조종사들이 면허를 잃었을 때 받는 일종의 사망선고 보상금 같은 거였어요. 김동환은 내가 너희 때문에 정신병까지 얻어서 앞길이 막혔으니 이 돈이라도 다 내놔라 하고 소송을 건 거죠. 하지만 법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규정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상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결국 손에 쥐게 된 건 청구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4,100만 원뿐이었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규정이 그렇구나 하겠지만 김동환은 달랐습니다. 역시 공사 출신들이 장악한 공제회가 법원까지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부터 김동환은 기득권이 나를 버렸다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전부 조직적인 괴롭힘 때문이라고 합리화한 거죠. 김동환의 타겟은 명확해집니다. 자신에게 돈을 덜 주라고 결정한 공제회 간부들, 그리고 그들과 한패라고 믿는 기장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사람은 퇴사한 지 2년이나 됐는데도 살생부 대상자들의 주거지와 같은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동료의 계정을 도용해서 항공사 내부 운항 사이트에 몰래 접속한 거죠. 미리 동선과 일정을 파악해서 완벽한 계획을 짠 거예요. 첫 번째 범행 시도는 2026년 3월 16일 새벽 5시 반, 경기도 고양시였어요.
김동완은 첫 번째 타겟인 기장 A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엘리베이터 앞에 승강기 점검 중이라는 가짜 편말을 붙여놔요. 일부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유인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A씨가 나타나자마자 미리 준비한 끈으로 목을 졸라버립니다. 정말 다행히도 A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미수에 그쳤지만 김동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즉시 다음 타겟이 있는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바로 다음 날인 2026년 3월 17일 새벽 5시 반, 부산 부산진구. 이번엔 수개월 전부터 주소와 동선을 파악해둔 기장 B씨의 집을 노렸어요. 범행 당일에는 택배기사를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기장 B씨는 복도에 매복해 있던 김동완이 휘두른 캠핑용 나이프에 여러 차례 찔려 결국 영원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김동완의 범행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멈출 줄 몰랐어요. 곧바로 경남 창원에 있는 세 번째 타겟 기장 C씨를 향해 차를 몰았거든요. 여러분, 창원에 있던 세 번째 타겟 기장 C씨는 이미 A씨의 사건 이후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하고 있어서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범행에 실패한 김동완은 울산의 한 모텔로 도주하다가 17일 오후 8시경 결국 체포됩니다. 만약 김동완이 이때 잡히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동완이 작성한 살생부엔 총 6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건거되지 않았다면 6명 모두에게 범행을 실행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에요. 여기서 전문가인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들어볼까요? 배 교수는 김동완을 전형적인 피해 망상형 범죄자로 정의했어요. 자신의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조직적인 박해라는 망상적 서사로 딱 고착시켜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가 승진에 실패하고 조직에 적응 못한 진짜 이유는 외면한 채 그걸 전부 공사 기득권이라는 거대 구조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범행을 정의로운 응징이라고 합리화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검찰로 넘겨지면서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가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고 묻자 오히려 유가족들을 향해 유가족이 제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본인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조직적 괴롭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유가족에게 사과를 바라는 태도를 보인 거죠. 미안함이라곤 눈꼽만큼 없는 확신범의 모습.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휴브리스와 네메시스. 오만한 기득권을 벌하겠다는 그의 말은 사실 타인의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던 자기 자신의 오만함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뭔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밤도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깊고 서늘한 진실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